네. 번째 수업, 살생금지의 초보 글쓰기 레슨 시나리오 2편입니다. 1편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적어봤는데, 다음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적어두었던 첫 번째 씬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번 시간부터는 저번에 제가 각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인물을 설정하고 글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던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A, 주인공 A를 설정할 때 저는 그냥 간편하게, 왜냐하면 상상력이라는 건 실제와 다른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힘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남자 입장에서 캐릭터의 동기나 행동들을 떠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반대로 여성 작가의 경우에는 여자 캐릭터를 깊이감 있게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더 쉽겠죠.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시나리오론에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소설을 쓰는 것이나 뭐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나 작가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인 건데,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이제 GPU나 CPU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중앙 처리 장치, 뭐 그래픽 카드, 화면에 출력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연산해서 어, 실행시키는 메모리 장치인 연산 장치인 것인데, 이것처럼 이제 작가들의 상상력이 이 GPU나 CPU의 성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 지표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종류의 작가들에게 뭐 시, 소설, 희곡, 네, 뭐 시나리오이죠, 희곡이. 어쨌든 어떤 종류의 모든 상상을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탯이라는 것도 스테이터스, 어떤 상태 기준, 뭐 이런 말인데,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네, 능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 선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뭐 달리는 힘이겠죠. 근력, 체력, 운동 선수한테 있어서 저것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작가한테 있어서는 어, 상상을 하는 힘, 이 상상력이 기초적인 체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상력을 늘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데, 글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반복을 하고 쓰다 보면 어차피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의 글이라고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여쭤봤어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글을 써보셨나요? 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글쓰기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혹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학 관련 뭐 글쓰기 레슨 같은 걸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글쓰기 경험을 묻는 거라고 지레 생각을 해서,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런 식의 글쓰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죠, 보통은. 근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글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뭐 일기나 뭐 어떤 업무상의 기록들 뭐 이런 걸 표현하면서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글들을 매일매일 써나가죠. 거기에 플러스 뭐, 네,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 일기라거나 개인적인 메모라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익히고 또 다행히도 이 선진국인 한국에 태어난 우리들은 문맹률 역시 아주 낮아서 모두가 글을 자연스럽게 또 쓸 수가 있죠. 네. 글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다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글을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죠. 살면서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뭐 늑대 인간, 늑대 소년 이런 뭐 네, 늑대 소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없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이 살면서 써왔던 그 모든 문장들이 다 이제 기초 운동을 해서 체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걷고 뭐 일터까지 걸어서 출근을 하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역시 운동이 되어서 우리들의 기초 체력이나 근력, 어떤 기초 신진대사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태까지 당신이 써왔던, 네, 여러분이 써왔던 모든 글들은 다 글쓰기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연습이었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써오셨던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써오셨던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보실 수 있겠죠. 뭐 특별하게 일기를 써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글을 써왔을 것이고 뭐 국어 쪽, 언어 쪽 공부를 조금 더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쪽 뭐 과제를 더 많이 풀고 메모를 하면서 좀 더 글을 많이 써봤을 수도 있겠죠. 뭐 글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학창 시절에 언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셔서 자기는 이제 이과 부분에 능하고 언어 쪽에는 별로 감성이나 재능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네, 그쵸. 이것도 좀 추가적인 정보이기는 한데 이과 쪽의 모든 정보들도 또 정보 체계 속에서 이제 수식이 있잖아요.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숫자와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이거든요. 사실 저건 수학적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어를 알고 그것을 한글로 표현을 하면서 국문학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수학을 수학적 개념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수식들을 배우고 그걸 저렇게 필기해서 표현하고 읽는다면 그것 역시 어떤 종류의 언어를 습득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네, 음악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 조금 깊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한 번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어라는 것은 또 글이라는 것은 결국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응을 이응이라고 발음을 하고 말을 할 때는 이 이응자의 자음의 발음을 하기로 하자. 여기서 아를 붙인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아라고 부르기로 한다.
오자 모음을 붙인다면 이것을 오라고 하고 아 밑에 또 이응을 붙인다면 앙이라고 발음을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저렇게 쓰고 있는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그것을 몰라보지만 결국은 저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체계이며 다른 학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학문적 체계들도 언어와 사실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언어 영역만 저는 잘해요. 그리고 수리 영역은 좀 힘들어요. 뭐 수리는 잘하는데 언어 쪽 영역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조금 어린 아이들이 좀 말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뭐 배워야 할 것들이 아주 많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좀 부족하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10대 때 처음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빠르게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20대, 30대, 40대 뭐 나아가서 50대, 60대가 되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지식과 논리 체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과 쪽에 교수님들도 교수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뭐 탁월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학을 이해하는 뇌와 언어를 이해하는 뇌 사이에는 사실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수학을 잘하고 있다면 언어 또한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당신한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당신이 언어 쪽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다면 또 수학적인 그쪽 공부를 하고 어떤 수행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단어를 좀 외워야 되는 것처럼 언어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수학에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수식 같은 걸 좀 외울 필요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10대 때는 그 외운다라는 게 조금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나는 언어는 잘하는데 수리는 못해요. 뭐 수리는 잘하는데 언어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좀 나뉠 수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머릿속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네. 아,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할 수 있구나. 내한테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공부를 하면 좀 쉽다고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뭐 이해력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이 학문과 저 학문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연결되는 흐름이 있어서 아,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늘어서 지식이 늘고 시간이 늘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들어서 이제 그죠 공부를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네 논리에 있어서 어쨌든 요지는 글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다. 설령 당신이 언어 쪽에 재능이 없고 다른 쪽에만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가장 힘들게 여기던 것이 언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네. 뭐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것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글쓰기를 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역시 그냥 우리가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리에 근육이 붙고 하루는 힘들어도 그 다음 날은 더 멀리 많이 걸을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 걷듯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어 나가는 걸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지루할 수 있어도 반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뛰어난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예체능에는 모두 재능이 조금 필요하다고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말들을 하는데,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체능 분야 중에서 글의 진입 장벽이 가장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이미 글을 쓰면서 살고 있고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것이 이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이용해서 예술을 빚어내는 이 작업이 우리한테 이미 잘할 수 있는 네, 여지,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갖춰져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뭐 남미 쪽 아이들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놀게 공, 축구공 하나밖에 없어서 매일 그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남다른 어떤 공에 대한 감각과 볼 터치에 대한 어떤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 축구 선수들이 아주 수준 높은 축구를 개인기나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이 글이라는 도구를 이제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네,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도 삶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글은 가장 실용적으로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값싸고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펜 하나와 종이만 있다면 뭐 미술도 펜화만 그린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글이라는 건 어떤 장르에 한계없이 셰, 셰익스피어와 지금 글을 시작하는 당신이 종이 하나와 펜 하나만 있다고 하면 완벽하게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미술이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어떤 재료값이나 도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음악이면 더 풍성해질 거고 현대에 있는 어떤 종합 예술들, 다양한 어떤 현대 예술들,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뭐 게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종합 예술이 된다면 훨씬 더 기본 배경이 되는 그런 자본들이 더 단위가 규모가 커져가겠죠. 하지만 글의 경우에는 네, 종이와 펜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동등하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글을 잘 쓰고 있는 최고의 작가와 지금 처음 글을 쓰는 어떤 어린아이와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게 글을 예술로서 대학이 시작하는 어떤 매력인 거죠. 글을 예술로 대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제가 앞으로 소설론이나 시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될 만한 이제 공통분모가 될 만한 개론에 들어갈 내용들인데 네. 글 예술에는 어쨌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쵸. 오늘은 요 씬을 조금 진행하는 걸 조금 해볼 거고, 그쵸. 네. 어쨌든 위에 있는 상상력 이야기를 제가 다 끝마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어쨌든 여러분께서 반복만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누구든지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 의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커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의식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보는 어떤 신문이나 뉴스 기사나 어떤 예능에서의 어떤 자막들, 드라마 작가가 쓴 글귀와 배우들이 뱉는 그 말, 그리고 어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여러 가지 글귀들 있잖아요. 캐치프레이즈들, 어떤 광고 문구들이나 어떤 가게 상호명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누군가가 쓴 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보다 보면 조금 더 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작가의 연습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친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거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석자 뭐 여러 자인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 분들이라면 더 이름이 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이름조차도 처음에 여러분께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그 이름을 적어 주셨겠어요. 지어 주셨겠어요. 음, 그 이름 몇 글자 적는데도 어떤 뜻과 발음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 것이며 성이랑 붙었을 때 또 호응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글자와 뒷글자는 또 어떻게 붙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갈까 이 이름 뒤에 어떤 칭호가 붙었을 때 그 칭호까지 했을 때 이 이름은 또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평생 불릴 만한 그 몇 글자를 잘 적어주신 건데 뜻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 모양새도 예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다른 어떤 우습거나 아니면 조금 비속어 같은 것과 겹치지 않는 정확한 발음 같은 걸 하면서도 네,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써서 누군가가 언어를 썼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네, 이제 언어적인 예술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짧은 몇 글자, 이름 석자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어쨌든 처음 수업 시간 때 뭐 형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술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유인 것이고 자신이 몇 글자를 적어두고 이게 소설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누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식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시예요? 저게 어떻게 소설이겠어요? 라고 반박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제시되는 건 뭐 그 사람들의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예술에 있어서는 작가 또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사실 누군가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완벽하게 법과 도덕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벽하게 형식상 자유를 가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양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어주는 기술적인 노력 역시 처음에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이 초보 글쓰기 강의가 진행이 조금 될 것 같고요. 네, 보통의 글쓰기 레슨이라고 한다면 이 형식을 알려주는 걸 조금 많이 할 거예요. 네,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요 어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을 조금 해친다거나 무슨 사기를 친다거나 무슨 범법을 저지를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나쁜 마음 같은 걸 품고 있지만 않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용인받을 수 있는 어떤 건전하고 긍정적인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뭐 사랑이 됐든 어떤 좀 슬픔이 됐든 처절함이 됐든 어떤 사명 의식이 됐든 어떤 진지함이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당신께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자유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술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네, 그것을 뭔가 쓰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서, 네, 글을 써나간다면, 네, 더 좋은,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제가 첫 시간에 소설의 3요소를 말씀드리면서 인물, 배경, 스토리라고 했죠. 그리고 소설의 3요소라고 말을 했지만 시나리오 역시 소설과 떠올리는 아이디어 자체는 다르지 않다.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소설이나 시는 독자에게 바로 가는 최종 결과 값의 예술이지만 이제 소설이나 시는 그 자체로 이제 완성품이라서 바로 독자한테 가면 되는 이제 상품이지만 시나리오는 어떤 연극,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에 실제 작전, 계획서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같이 저
연극, 드라마, 영화들을 만들 연출자들, 스태프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공유하는 내부 작전 계획서라서 네. 이 점에 있어서만 어떤 형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처음에 작가가 어떤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나리오 강의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형식대로 좀 적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지. 네, 어쨌든 인물이 가장 조금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모든 문학은 문학, 인문학이라는 건 인문학이잖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당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작품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소설, 예술, 시나리오 작품에서 인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뭐 캐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캐치 같은 작품들. 만약에 이런 거에서 전부 동물로만 나온다. 뭐 라이온 킹 뮤지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비유를 그 동물들로 한 것이지 결국 그 동물들이 표현하고 있는 건 우리의 삶이거든요. 네, 인간 하나하나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캐릭터를 저런 식의 고양이로 좀 표현을 한 것이고 다르게 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작가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드릴 때 첫 수업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다르게 보기를 하면서 조금 재미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좀 의인화들을 한 것이지 결국은 이제 천 하나를 이제 벗겨보면 그 화장이나 분장 같은 걸 지워보면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조금 인물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네,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배경도 인물과 엮여서 배경이 있는 것이고 스토리도 이 인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스토리를 짤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인물에 대해서 인물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이제 공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공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 네. 네, 공을 허리춤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지는 장면은 순간이지만 그 공의 방향성이 있고 속도가 있고 그것이 저 밑바닥이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디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그 장면 안에 정보로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 그 인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선 제가 공에 비유를 했지만 그 인간이 인물이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동기를 움직일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공을 인물로 비유해서 공이 아래로 떨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이전에 적었던 이 네, 시나리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서 A, 주인공 A 네, 이름을 오늘 정해볼 건데 이 주인공 A의 경우에는 이제 그쵸 이 인물의 행동적인 방향성을 따져본다면 집 안에 있는 어떤 백수인 청년이 사회 쪽으로 조금 부모님의 등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주인공, 공에 비유한 이 주인공의 의지와 스스로의 움직임, 운동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이 주인공도 취업을 원하고 있다. 사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서 조금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공이 움직이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공의 압력이 가해질 거잖아요. 그 네. 공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주면 힘을 가한다면 공의 압력이 가해지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뭐 공이 아주 탄탄한 고무공이라고 한다면 잘 찌그러지지도 않겠지만 조금 탄성이 있고
무르다고 한다면 쉽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뭐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공을 주인공 A로 비유를 한 것인데 어, A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기도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회 압박에서 바깥으로 A를 밀어내고 있고 A도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취업난이라거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네, 경기 침체나 뭐 사람을 잘 구하지 않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이 A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침울한 표정으로 하 어쩌지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쵸. 구석 자리에 앉는다. 뭐 요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A의 인물 설정을 정할 때 A가 약간은 조금 밝은 편인 성격으로 정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 침울한 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니까 이 A는 조금 밝은 편이라고 한다면 뭐 카페에 들어가서 앉는다고 했을 때도 사실 뭐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밝은 자리에 뭐 정문 근처 뭐 대문짝만한 창문 근처 자리에 앉아서 조금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왠지 뭐 구석 자리에 자기가 조금 숨어 들어가듯이 있어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있는 것이 조금 더 어울려 보이고 네. 그런 이제 상황 정보 같은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이 A가 어디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릴까를 조금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석 자리에 A가 조용히 혼자 앉아 있다. 이 A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막 광분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긍정적이고 조금 유순한 성격인데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혼자서 조금 고개를 숙인 채로 그냥 그 괴로움들을 덤덤히 겪어내고 있는 네, 그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쵸. A가 긍정적이고 유순한 사람 이게 밑배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당장 발광을 하지 않는 네, 어느 정도 안정감이 아직은 있는 신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도 공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도 A가 긍정적이고 유순한 사람,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긍정적인 원래 성격이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공의 어떤 탄탄함, 네, 공의 탄탄한 정도가 되겠죠. 아주 탄탄한 고무공이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벽에 막혀서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지만 모양이 쉽게 변한다거나 어디 딴 데로 이렇게 터져 나간다고 튕겨 나간다거나 터지지 않고 그래서 별일 없는 것처럼 이제 견딜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탄성이 있고 무르기까지 한 조금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점을 보이는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없는 원래 성격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없는 성격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과 반대로 부정적이고 평소에도 약간 우울감이 있는 스트레스에 이미 취약한 상태여서 이미 힘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면 이제 네, 공이 찌그러진다거나 다른 데로 튀어나간다거나 터져버릴 수 있겠죠. 이 터져버리는 것의 경우에는 갑자기 카페에 이렇게 A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 치면서 으악 이렇게 발광을 해버린다던가 뭐 친구들한테 막 나 살려줘 이러면서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인다던가 네, 이런 식의 조금 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 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광적인 그런 행동이나 감정 상태나 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A라는 인물은 네, 탄탄하고 긍정적이고 유순한 사람이라서 취업 문제에 있어도 조금 혼자서만 조금 사색을 하고 혼자서만 조금 힘들어하면서 친구한테 조금 털어놓는 네, 요 정도의 어떤 네, 이 씬의 이제 압력 상황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네. 그죠. 네. 이 씬의 전체적인 긴장감이 네,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A의 성격과 A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그 압력에 따라서 이 씬의 어떤 전체적인 긴장감이 정해진 것이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A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면 극도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이 씬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겠죠. 이 카페 씬에서 갑자기 A가 쾅 치고 올라가면서 발악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막 본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뭐 카페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말리다가 그래도 이제 A가 점점 이제 정신적으로 광분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막 미친 척을 하고 막 발악을 하다 보면은 뭐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상황이 커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갈 테지만 네, 여기에서는 조금 우울감은 있지만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 네, 그 정도의 긴장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쵸. 말씀드렸듯이 인물과 공을 비교했죠. 공의 성질에 따라서 주변 압력, 주변의 힘의 방향성, 이거에 따른 결과값,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의 성질이 인물성, 캐릭터성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캐릭터성을 파악을 하면 이 인물 배경 스토리 중에서 인물에 대해서 먼저 가장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렇게 넣어서 흐름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인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정을 해봅시다. 저는 A에 대해서 설정을 할 텐데 저를 그대로 따라오셔도 좋고 제가 쓴 문장들을 그대로 예제로 삼아서 필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 가장 좋은 연습법은 일단 모방이기 때문에 모방을 하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처음부터 조금 자기만의 설정으로 짜보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상력을 덜 쓰는 쉽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자신의 비유를 해서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남자 캐릭터 A를 설정을 해주시고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여자 캐릭터 A에 대해서 지금 같이 좀 설정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지금 여러분께서 네, 그죠. 지금 이제 글쓰기 레슨 이거를 들으실 때 어떤 준비물 같은 거는 그냥 글을 쓰실 수 있는 뭐 한글 파일, 한글 프로그램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노트 아니면 그냥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걸 좀 가져오셔가지고 어쨌든 글 쓸 수 있는 환경에서 같이 글을 써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자신 자신하시면 그냥 한 번에 쭉 보시고 따로 글을 써보셔도 좋겠죠. 어쨌든 이 글쓰기 레슨의 골자는 글을 많이 다양하게 써볼수록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자극되어 근육이 느는 것처럼 성장을 하는 것처럼 글쓰기 역시 같아서 여러분이 많은 글들을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권유드리는 게 이 레슨의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따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캐릭터를 조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멈춰놓고 해보셔도 좋겠죠? 저 또한 잠깐 설정을 해볼게요. 네. 멈춰놓고 주인공 설정을 한번 다양하게 봅시다. 네. 네. 좀 어렵다면 제 걸 보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번 씬에서 어떤 B의 이름은 진정욱이라고 제가 A의 대사를 치면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B는 진정욱이라고 하고 일단 A에 대해서 설정한다면 A의 이름이 뭐가 좋을까? 뭐 김유민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거나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 이름 써도 되고 여러 사람 이름을 섞어도 되고 유명인 이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약간 어이없는 요소를 넣는다거나 개그를 하거나 특이하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김백수, 김청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이름으로
네, 좀 극적인 설정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김유민이라고 평범한 한국 배경의 어떤 청년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법한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특이함을 추가해주고 싶어서 너무 남자 이름 같은 뻔하게 예상되는 이름에서 약간 꼬아서 좀 중성적인 이름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쵸. 겹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뻔한 것들은 너무 많이 겹치니까 저만의 어떤 개성이 사라지잖아요. 예술이라는 건 결국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가는 게 좋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자기가 조금 더 비틀겠다. 조금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비틀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읽기 쉬운 어떤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개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여기서 김유민이라고 해주고 이거는 뭐 이제 어떤 평범한 햄버거를 판다고 해도 자기 햄버거 입맛에 따라서 나는 내 미각을 믿는다. 나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레시피를 써서 아주 큰 남다른 햄버거 집을 만들 거야. 이런 포부를 가지시고 뭐 다른 집이랑 좀 차별화를 둬서 좀 느끼한 맛을 일부러 더 추가를 해주신다던가 치즈를 더 넣으신다던가 그걸 잡기 위해서 또 후추를 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조금 해주는 거겠죠. 좀 뻔한 너무 베이직한 형식이나 레시피에서 바꿔가는 이런 네, 시도들은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김유민이라고 하고 나이는 이제 취업에 대해서 힘들고 있다. 적어도 20살은 넘었겠죠.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의 등살에 힘들다. 잔소리에 너무 힘들다. 네, 이게 이 캐릭터의 어떤 상태, 동기, 문제 이런 것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힘들 정도가 된다면은 취업할 시기를 좀 지난 인물이 되겠죠. 이게 적절하다고 한다면은 그냥 20살이 넘어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다 차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 남성을 타겟으로 설정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4살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뭐 군대를 2년 갔다 온다고 하면 26살이 되겠죠. 26살이 근데 취업을 바로 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취업을 잘 제때한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인물이니까 여기서 뭐 27, 28, 29 이렇게 점점 늘려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인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이 상황에서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뭐 29이나 좀 많게는 30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취업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 저는 여기서 29을 조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잘 취업이 안 돼서 자꾸 한 해 한 해 지나가기만 하고 네, 부모님의 눈치도 너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으로 조금 설정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A는 김유민의 나이는 29살이 되겠죠. 뭐 체격 같은 건 뭐 정확하게 수치를 일일이 조금 데이터화 시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는 자기가 상상하기 편하다면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저의 경우에는 김유민을 뭐 아주 크지는 않은 키 그냥 보통 체격의 보통 키 무게로 하고 키가 약간 큰 편?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김유민이라는 인물은 약간 호리호리하고 조금 키가 큰 편인 청년이 좀 떠오르네요. 네, 왠지 몰라도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좀 김유민이라는 좀 중성적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뭐 한 178 정도의 평균보다 약간 큰 키에 조금 팔다리가 길고 몸무게는 적정 체중에서 조금 아래인 뭐한 60대도 될 수 있겠고 뭐 60대 뭐 후반이나 뭐 많아봤자 70 정도 네 그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쵸 뭐 발 사이즈 뭐 이런 것까지 뭐 일일이 다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내 상상 속에서 이 인물이 움직였을 때 어디까지 조금 깊이 설정을 해두는 게 이 인물을 움직일 때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여민 29 체격은 그 정도의 네.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런 힘든 상황임에도 잘
폭발하지 않는 걸 보면 원래는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에 제가 이미 썼던 신에 조금 들어가 있는 정보이긴 한데 친구 이름이 진정욱이죠. 아, 네. 진정욱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넉살 좋게 친구한테 고맙다고 좀 넉주고 인사를 하고 밥도 얻어먹고 조금 장난스럽게 애교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그냥 살가운 성격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는 조금 유순한 성격의 사람인 걸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잔소리를 하고 계시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잔소리, 긴장감, 취업, 그리고 주인공 김용민의 스트레스 정도를 봤을 때는 취업에 대해서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 가정 환경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첫 신에서 좀 저렇게 밝고 안정적으로 티 없이 웃는다거나 친구와 조금 농담을 한다거나 삼촌네 공장에 취업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듣자마자 고맙다 라고 말을 하고 커피 쏠게. 하지만 밥은 못 사준다. 사줘서 고마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애교나 넉살스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정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가정의 재정 상황도 큰 빚이나 뭐큰 문제가 없는 부모님도 적당한 나이대에 크게 늙으시거나 병이 들어 있지 않은 또 김유민을 여태까지 백수인데 먹여 살리셨으니까 부모님의 직장 또한 아직은 탄탄하게 있으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재정 상황이 하지만 이걸 뭐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김유민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29 대학 대학교 졸업 이런 것들을 정했으니까요.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조금 고민을 심각하게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뛰어난 명문대에 졸업을 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인 편이 어, 자연스러워 보여서 어울려 보여서 그쵸 뭐 서울의 하위권 대학교 적당한 과, 뭐 경제, 경영이나 뭐 아니면 전혀 생뚱맞게 뭐 철학과나 뭐 이런 걸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대충 이런 거를 나왔다고 일단은 러프하게 일단은 짜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 여자친구를 만들었다. 백수인데 취업도 못하고 성격이 아주 좋았고 낙천적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마음가짐에 여유가 있었더라 하는 뭔가 이런 반증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낙천적인 성격만으로 이겨내기가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과도해지고 여자친구와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스트레스 탓에 부정적으로 굴게 되어서 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네,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그쵸. 그냥 뭐 이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겠죠. 적당한 대학교, 적당한 과에 이 상황을 한 번에 타개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숨겨둔 이장의 능력이나 재능 같은 건 딱히 별로 없거나 적어도 이 극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적 수준도 아주 고도의 수준이나 고도의 학업 수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 정도의 지적 수준 IQ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나이, 체격 이 나오고 뭐 근력, 지력, 네 이거 뭐냐 지적인 힘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뭐 중상, 뭐 중하 뭐 이 정도로 하고 낙천적인 정신력 뭐 요거는 원래는 상 정도였는데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금은 중하나 하 정도로 이 정도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조금 설정을 알기 쉽게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오늘은 이 정도로 조금 주인공 A에 대해서 조금 설정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도 지금 멈춰놓고 설정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따라서 조금, 네. 일단은 현대 한국의 배경에서 움직일 캐릭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과감하게 다른 뭐 판타지나 사극이나 외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냥 처음 시작이시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처음에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만약에 자신이 있으시다 혹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냥 자유롭게 얼마든지 네, 다른 배경에서 움직일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설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에 대해서 설정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네, 시간이 이미 조금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씬의 다음 장면만 조금 써보고 끝낼까요? 신일 카페. 알았다. 고마워. 뭐 마실래? 여기서 좀 이어서 써볼까요? B가 음, 뭐, A가 아니라 이제 김유민이 되겠죠? 김유민은 진정을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커피를 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전에 플롯을 짰던 거에 있어서 네. 청년 A는 시리에 빠진다. 친구 B의 도움을 받아 삼촌의 공장에 취직을 한다. 네, 여기 씬을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도 제가 지금 첫 번째 씬을 첫 번째 때 그냥 말없이 이렇게 그냥 써버렸는데 이 씬도 지금 여러분께서 조금 인물 설정을 해보셨으면 그쵸. 그 인물이 어떻게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현재 처한 상황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 인물의 고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뭔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고민이 크지 않아도 좋고, 그냥 사소한 고민이라도 좋으니까, 뭐,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이라고 해도 좋으니까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스토리 전체에 부하가 걸릴 필요가 있거든요. 부하, 긴장감, 네, 압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서 이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쾌감이 생기고 스토리 해결점 결과 기승전결에서 결 부분이 되겠죠. 네, 결 부분의 어떤 마무리 부분의 깔끔함이 생기는 거라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런 부하나 긴장감, 압력이 될 만한 어떤 고민사항, 고민거리 지금 이 주인공이 그냥 자연스럽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선 스토리를 크게 뽑아낼 만한 것이 없는 건데 이 인물이 뭔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다던가 물리적으로는 막히는 게 없어도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있다던가 이런 문제점에서 우리가 소설이나 시나리오로 어떤 표현을 할 만한 그런 극예술의 얼개가 네, 얼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좋고 대단한 거여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침울해 있을까?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장면에는 여기서 네, 취업이 되지 않아서 침울한 A, 김유민의 모습을 표현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인물이 침울할 때 어떤 장소에 있는 게 가장 어떤 장소, 침울할 때, 네, 침울할 때 어떤 장소에 있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해 봐 주시고 저는 카페에서 고민을 한다. 구석 자리에서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배경에 따라서 방구석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있겠죠. 뭐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던가 뭔가 일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간편하게 어떤 상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멈춰 있는 어떤 아무런 취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그냥 멈춰 있는 백수 상태의 청년을 생각을 한 건데 조금 더 복잡하게 가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업무를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직장인의 모습 같은 걸 좀 상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이 배경에서 어떻게 고민에 빠진 모습을 주인공이 하고 있을까? 뭐 말이 없이 가만히 차를 드라이빙을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표정만 클로즈업해서 한동안 보여준다던가 그러다 뭔가 전화가 걸려와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주인공의 고민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나가진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말을 하면서 독자, 관객에게도 이제 전달할 만한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저는 A 김유민이 그냥 침울하게 어쩌지 이러고만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B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켰고 B와 대화를 하면서 A의 속마음이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여기서 이제 다음 장면에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공장에 대한 다음 씬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거였고요. 네. 그쵸. 오늘은 이 씬에 대해서 조금 써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아무튼 1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렸는데, 써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1씬, 인물과 인물의 고민,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하는 인물의 상태나 배경, 장면은 어떨까를 생각해서 한번 묘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앵글은 어떻게 잡을까? 네, 아까 말했듯이 드라이브 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남성의 얼굴을 클로즈업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처럼 뭐 카페에 있다면 카페 전경을 보여주면서 그 구석 자리에 있는 A 김유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첫 번째로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유민의 음, 얼굴로 클로즈업을 하면서 지금 어떤 자세와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저 인물 주인공 A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처지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대화문으로 대화체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저번에 제가 생략했던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일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안 드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걸 이번 레슨의 과제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일단 이 신에 대해서 조금 써보려고 했는데
김용희 진정도를 보다가 자기가 움직인다. 네. 그래서 이 씬을 쓴다고 한다면은 다음 플롯에 의해서 네, 넘어가 주면 좋을 거고 이 씬을 써주고 이제 또 어디입니다를 써줘야 되겠죠. 처음에 카페라고 써줬던 것처럼 이제 이 씬은 음, 여기서 플롯에 따라간다면 공장에 취직 씬이 나오는 건데 조금 더 길게 가고 싶다면 세분화해서 공장에 취업을 하러 가는 길 같은 걸 적을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장 신이 나와서 취업을 하는 신 혹은 이미 취업을 하는 신 요 장면을 핵심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여기서는 한번 길게 가볼게요. 네, 신에서는 플롯에 따라서 자기 김유민의 자기 방안 네,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이제 공장에 가기 위해서 취업을 보러 가야 하니까 삼촌을 약속에 따라서 만나러 가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준비하러 나가는 이제 이제 면접 약속에 따라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김유민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평범한 2층 주택, 평범한 아파트, 썰이 돼서 양복 치고 있다. 적기 귀찮으니까 일단 김으로 할게요. 네. 아, 네, 그냥 A라고 할게요. 김유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대사에서만. 네. 넥타이를 전부 조정하며 지문을 이제 좀 써줘야 되겠죠. 배우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연출 감독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카메라 감독이 어떻게 찍을까 이런 것들을 위한 정보들을 다 줘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세요 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적어줘야 되겠죠. 고민스러운 표정. 네, 이런 식으로 삼촌을 만나러 가기 전 고민하는 씬을 다음에는 저는 한번 적어볼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여러분은 아직 1신을 적지 않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해서 1신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조금 2신을 이어가면서 네, 수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뭔가 설명드려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네, 여기까지 네, 시나리오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네, 초보 글쓰기 처음에 글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이니까요. 제가 좀 템포가 적절한지 이런 설명들이 정보가 잘 전달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보 전달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한테도 아주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물 설정, 주인공 A에 대해서 한번 해봐 주시고 그 인물이 처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 첫 번째 씬을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면,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이런 씬들 설명 형식에 맞춰서 이런 로테이션으로 이런 장소에서 찍을 겁니다 하고 카메라 앵글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세한 카메라 앵글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나 어떤 말, 대화, 문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